다음 연사는 카카오 정책팀의 정재관 박사님입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이제 카카오에서 펴낸 코로나19 백서가 카카오 서비스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또 우리 사회의 뉴 노멀의 양상을 이제 담았다고 하는데요. 정재관님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카오 정책팀의 정재관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카카오의 코로나 백서의 그 여러 가지 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카카오 백서를 코로나 백서를 처음 기획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만나서 뭐 이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하면 이걸 카카오에서 왜 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이 아니셨어요? 정책팀이셨어요? 정책팀에서 이걸 왜 하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질문을 설명드리면 저희 백서의 콘텐츠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면서 발표에 앞서서 먼저 기쁜 일, 그러니까 즐거운 일과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즐거운 일들은 이렇게 발제 준비를 하면 준비하는 콘텐츠가 이 컨퍼런스의 톤이나 매너에 맞을까, 제가 완전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는 제가 뭐 1회, 2회 때도 관심 있게 참여를 해서 마치 걱정보다는 좀 오래 떠나가 있던 집에 오는 기분이어서 정말 행복하게 준비를 했었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코로나 백서를 처음 기획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는 것, 스토리텔링 정도만 생각을 했지, 사실 뭐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라던가 취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않아서 저널리즘의 잔치, 저널리스트들의 잔치에 제가 좀 끼인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다만 1회, 2회 때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제를 맡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었다면 이 작업은 노가다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노가다라면 저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공통점이 있겠구나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꼭 정통 저널리즘 피스가 아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량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카카오가 코로나 백서를 쓰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면서 회사로부터 뭐 이렇게 일을 해주세요 라고 가장 많이 강조해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정책적인 아젠다를 발굴해 주시는데 3순위는 카카오의 성장을 위한 아젠다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아젠다고, 가장 좋은 건 카카오와 커뮤니티가 동방선장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뭐 창의력이 없어서 정말 많은 데이터와 언론들, 기사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언론 기사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인터넷 글, 다양한 곳에서 마침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의 이 부분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방금 소개해 주신 정한진 팀장님처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글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뭐 34세 A씨처럼 이런 에피소딕한 관점에서 그 변화를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예측하고 계신다 보니까 변화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를 어떤 형태로든 좀 알아보고 예측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가 가진 데이터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가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던 게 과연 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성이 있을까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정한짐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때마침 그때쯤 이제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라고 구글이 가진 그런 위치 기반 데이터로 한국에서 공원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어떤 특정 카테고리들을 정하셔서 그곳의 증감률을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좀 힘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기획들을 보고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구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보면서 카카오 뭐 하면 연상이 되겠지만 카카오가 가진 좀 폭넓은 데이터 그리고 한국적인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역시나 이제 필요성의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할까라는 고민들을 해보고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뭐 질병관리청이라던가 보건복지부, OECD 등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데이터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감염 방지라던가 지금 좀 처져 있는 경제를 리바운딩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성이 참 중요하고 특히나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익명으로 집계되는 이런 사회적 통계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주셔서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알고 싶었던 게 그럼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걸 카카오가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카카오가 이걸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발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에요.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것들이 한 단계 진화해서 기업의 디지털 책임 CDR까지 확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정책팀의 블로그를 소개해 드리려고 밑에 링크를 단 건 아니고 CDR의 개념이라던가 발전 방향이 가장 잘 정리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 블로그에 한번 브런치 한번 올리게 돼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6년에 싱글스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가진 그 기업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에도 기업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하신 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디지털 책임이고요. 이 카카오 코로나 백서를 발행해서 기업의 디지털 책임을 다하는데 아주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 두 번째로는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카카오 홈페이지를 가면 카카오의 기본 가치, 기업 가치로 가장 첫 줄에 나오는 게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이런 생활 속 서비스를 데이터라는 건 결국 공동체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생활 속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무언가 좀 가치 있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올 5월과 6월 초까지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카카오 서비스에 코로나 이후에 예측되는 변동이 있었던 데이터를 요청드리는 일이 남았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보시다시피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언가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 없는 데이터들 그리고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데이터를 요청드리기보다 정책팀에서 먼저 그 변화를 예측하고 기획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괜찮겠다라는 걸 가정하고 기획의 단계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 힌트를 얻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기사라던가 인터넷으로부터 기사라던가 보고서들을 꾸준히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어떤 영역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계속 6월 중에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분류를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목록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가지고 이 목록에 있는 아이템들을 카카오가 가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지워 나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가다듬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더니 이게 어느샌가 일종의 목차의 형태로 가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든 무엇이든 간에 목차를 쓰면 보통 절반은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반환점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목차별로 어느 서비스에서 어떤 제가 뭐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드려야겠다라는 걸 쭉쭉쭉쭉 적어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와 대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큰 틀에서 저희 카카오 코로나 백서에 담긴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서 주신 데이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협업, 쉼표, 협업, 유유라고 지은 것은 협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할 때 세심한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유유라는 아이콘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세심하게 기획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정리를 해서 데이터 그 서비스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데이터를 실제 다루시는 분들과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기획팀과 하다 보니까 좀 왜곡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러프하게 생각을 했던 게 데이터를 너무 세분화해서 받으면 저도 정리가 힘드니까 주차별로 주세요 라고 그냥 요청을 드렸는데 이 주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안 드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에서는 지도에 나와 있는 주차로 정리를 해서 주시고 어떤 서비스에서는 1월 1일부터 7일 단위로 끊어주시고 해서 이게 맞지가 않는 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요청드리고 정리하고 다시 요청드리고 정리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6월, 7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해 나갔는데 아마 제가 다음번에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정리의 과정들을 그리고 요청의 과정들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서 수집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데이터를 요청드릴 때의 기간이 7월 중순이어서 7월까지의 데이터는 요청드리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의 시점이 6월 30일로 잡았고 다만 이 데이터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작년 이맘때 같은 시기와 비교를 해서 그 증감 변화의 폭들을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총 18개월의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고 수집의 지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PV나 UV 같은 일반적인 지표 이외에 각각의 서비스에서 활용하시는 지표들을 충분히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그것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시계열 방식,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쭉 증가나 감소의 세를 보여주는 아까 정한진 팀장님께서도 그 시계열 방식의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시계열 방식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의 3월과 올 3월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어 투 이어 YOY 방식과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의 변화를 보여주는 MOM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데이터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한 전반적인 데이터보다 이것들이 얼만큼 변했고
얼만큼 계속 이제 추이가를 이게 분포를 보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감률 퍼센티지 방식으로 변환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변화의 시점들, 코로나,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 전후라고 할 때 전후의 그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1월 첫 주차, 올 1월 첫 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은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전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을 하다가요. 인쇄 매체보다는 좀 시의성을 고려해서 바로바로 전달드릴 수 있는 온라인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정책팀의 브런치를 통해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TS라는 서비스를 저희 브런치글과 데이터와 더불어서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TTS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발간은 안 됐지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10회차에 한글판과 영문판 PDF를 같이 첨부해서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다운받아서 나누실 수 있는 툴들을 같이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브런치, TTS 그리고 PDF 이렇게 크게 3개의 방식으로 데이터 전달 방식을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4부까지 나가게 되었고요. 저희 정책산업연구라는 브런치를 통해서 카카오 코로나 백서가 주 1회 정도 텀을 두고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발행된 내용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는 짤막하게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브런치글 이외에 저희가 아까 TTS라는 서비스를 또 별도 추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들을 인쇄 매체로 발표를 하자 하는 건 어떨까라는 걸 논의하는 시점에 저희가 같이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점자책이었어요. 이 카카오 코로나 백서에 담긴 컨텐츠는 어떤 특정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알아야 될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떤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계층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각적인 으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점자책을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점자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음성 엔진,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음성 엔진이라는 서비스를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쉽게 이전에도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들을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프로그램을 거치면 텍스트로 변환을 한다던가 반대로 텍스트를 프로그램을 거치면 음성으로 읽어준다던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브런치에 담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이 MP3 파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여기 곳에 이용을 해서 이 백서의 내용들을 보는 것 이외에 들으실 수도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런 시각적인 제약이 있으신 분들만 타겟으로 이런 TTS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MP3 파일을 카카오 TV에 올려서 이렇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창을 저희 매 브런치 발행글마다 넣어놨는데 의외로 이게 호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글들을 읽기 싫고 혹은 읽을 시간이 없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꽤 계셔서 의외로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브런치 글 안에서는 크게 말씀드렸듯이 시계열 방식으로 구성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브런치 안에서는 데이터 수집은 2019년 1월부터 했지만 브런치 안에서는 2020년 1월 첫 주차부터 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19년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리뷰를 받다 보니까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막상 코로나가 시작돼서 진행되는 시점이 너무 우측으로 짧게 디스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변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2019년을 다시 드러내고 2020년 1월 첫 주차부터 그래프를 그려나가서 이런 변화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넣어놨고요. 또한 그 2월 18일에 31번 슈퍼 확진자라고 부르는 저희에게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5월 8일에 이태원 집단 감염이라는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점들을 이렇게 세로로 명시를 해놔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흘러나가는데 어떠한 변곡점들이 있었는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 그래프는 참고로 지금 발행한 이후로 많은 언론들에서 감사하게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백서를 보도해 주셨는데요. 아마 보도해 주신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이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의 수발신량 증감 그래프고요. 코로나 이후로 최대 45%가 증가해서 이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 이맘때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YOY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나갔고요. 이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데이터가 작년 2월과 올 2월에 어떻게 증감폭이 있었는지, 작년 3월과 올 3월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을 드려서 정말 작년 이맘때의 그래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선물하기 그래프 같은 것들을 시계열로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이터들도 그렇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선물하기 그래프 같은 것들이 시간적인 것들을 많이 타요. 그래서 어떤 선물들은 특정 월에는 좀 선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특정 월에 선물이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보여주는 게 그 데이터의 분석의 엄밀성을 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YOY 그래프로 표시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1월을 기준으로 2월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3월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렇게 월별 증감률을 보여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물론 다른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시각화 작업도 하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국민 중에 어떤 분이 이 백서를 읽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가 가진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가장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제가 어떤 것들이 1, 2, 3부 지난번에 지금까지 발행된 브런치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하이라이트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약간 인트로의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게 저희 백서의 첫 번째 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아까 보셨던 카카오톡의 수발신량 증감 추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페이스톡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고 만나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페이스톡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었는지를 또 시계열적으로 보여줬고 2부에서는 그러면 그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멜론 서비스가 있는데요. 멜론 서비스가 1월 이후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과 함께하는 집안의 생활들이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멜론 서비스의 증감률로 발표를 했고요. 또한 멜론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매일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라는 것들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멜론이나 저희 이런 미디어 서비스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공통점이 출근을 하는 9시까지
서비스 이용량이 쭉 증가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그 안에 사각형 안에 부분을 오른쪽에 좀 확대를 해놨는데요. 9시 출근을 해서 이제 정리하고 일을 준비하는 시간 내 그 사용량이 좀 지체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지금 회색 막대로 보이는 게 2월과 6월인데요. 2월과 6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직 본격화되기 초창기의 시점과 집에 있는 시점이 좀 둔화되는 2월과 6월에 비해서 2월과 6월에 비해서 3, 4, 5월에는 그 9시 시간대도 약간 계속 증가를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집에 있는 동안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다. 특히 여기서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학교에서는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만 대체를 하게 돼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멜론을 보면 그 부분들이 훨씬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대별로 집에서의 생활상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데이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카카오 페이지의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회색면으로 보시는 게 2019년 1월이에요. 전형적인 방학 기간이죠. 그리고 보시는 2020년 3월과 4월은 2019년의 3월과 4월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방학 동안과 비교해서 출근하기 전에 미디어 소비가 방학에 비해서 좀 많았다가 페이지 접속량이 좀 많았다가 일과 시간 동안에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 라인이 올 3월과 4월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의 회색면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방학 기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뭐 브런치라던가 저희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을 보면 이런 디지털 프로슈머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3편의 부분들은 집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선물하기 데이터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영화라던가 그 문화생활의 티켓 같은 것들이 티켓 선물들이 많이 감소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조명 스탠드 같은 집안 꾸미기 용품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증가를 했나 보면 우리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 데에 시간을 쏟았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선 보셨듯이 집 가꾸기 용품에 대한 것들, DIY 용품이라든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들이 지금 보시는 원예용품의 증가인데요. 이런 원예용품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200%가 넘게 3월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집 가꾸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헬스용품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들은 보드게임과 퍼즐인데요. 이렇게 게임 관련 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무려 700% 이상 증가를 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가장 화두 중에 하나는 홈트였는데요. 마침 저희 카카오 VX에 스마트 홈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 스마트 홈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특성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집 가꾸기는 처음에는 증가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처음 증가폭에 비해서 4월, 5월의 증가폭이, 그러니까 후반부의 증가폭이 좀 큰 반면에 집에 있는 순간부터 이 답답함을 못 참는 경우는 이런 펀용품들은 좀 증가폭이 초반부터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홈트는 점점 증가하는 걸로 봐서 아마 우리가 흔히 보는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었고요. 4부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라던가 맵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교통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시의 데이터인데요. 이 부분이 택시가 그 2월 확진자 발생 이후에
급감해서 거의 40%가 넘게 떨어졌다가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도 거의 40% 이상 사용량이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왜 보통 이제 코로나인데 사실 길이 더 막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내비게이션 카카오 내비 데이터를 살펴보았더니 코로나 기간 초반에는 데이터 그 내비 그 목적지 찍는 게 좀 떨어졌다가 나들이철이죠. 이제 4월, 5월 나들이철을 맞이해서 확 늘어서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더 증가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궁금한 부분인데 나홀로 이동이 증가했다는 말씀들을 예측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자전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도보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보 이용이 왜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까지 4부가 발행이 되었고요. 5부에서는 모빌리티와 맵의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특정 장소에 많이 갔을까 혹은 덜 갔을까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5부가 발행되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6부부터 10부까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를 여기다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김이 빠질 것 같아서 매주 저희의 백서를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는 증감폭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직 더 많은 소개드릴 더 많은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분께 소개드리면서 이것들이 데이터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노가다의 작업들,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피벗 테이블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저에게도 많은 고민거리들을 갖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를 복잡한 데이터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시각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여러분께 보여주어서 그 변화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이게 저희가 다른 기관 혹은 다른 무슨 단체에 활용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반대로 이제 저희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카카오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사회는 이렇게 변해서 리바운딩 할 건 리바운딩을 하고 있고 뉴노멀로 굳혀져 가는 건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 변화의 중간점에서 과연 카카오는 그러면 무엇을 해서 이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사회와 카카오의 공통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희의 카카오 코로나 백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11월 말 정도에는 10부의 마지막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재관 박사님의 발표 들으셨고요. 기존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보고서가 이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방대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정 박사님처럼 자료 기반의 연구에 이제 훈련된 그런 전문가분도 처음에 이제 이것을 기획하고 수집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방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좀 겪을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에 계획됐던 거를 계속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카오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11월 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요. 다른 통신사나 다른 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에서도 관련 데이터를 좀 더 시민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변형된 방식이나 아니면 비식별화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하시는데요.
카카오에서는 앞으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에그러게이트된 그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비식별화된 형태로 지금 그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또 그 공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뭐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비식별적인 정보를 가공을 해서 그 사회에 좀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기업이 가진 뭐 다른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가진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이 카카오 코로나 백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공개하기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이 좀 맞아떨어져서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 팀에서도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차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개인 정보라든가 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정한진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뭐 국내에서 그 관련해서 뭐 어떤 민감한 이슈가 이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이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좀 토의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관 박사님의 발표 내용이 뭐 이런 그 데이터를 굉장히 방대하게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여러 가지로 좀 앞으로 이제 그 변화하는 미래상을 탐구해 나가는데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좀 저희가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의 발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